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현주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에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우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이 시간에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씨, 오늘 2교시엔 또 어떤 수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1교시에는요. 최원범 MBN골드 매니저의 이란 종전 이후 시장의 뉴노멀 준비 수업이 이어지고요. 2교시에선 김두원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의 여주사,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 주식, 부동산, 금리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한다면 바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될 텐데요. 벌써 석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촬영일 29일을 기준으로는 지금 2차 협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시 탄탄하게 잘 버텨주고는 있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전략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특별한 선생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최원범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머니클래스의 또 단골 선생님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매니저님께서 지난 머니클래스 때 짚어주셨던 산일전기가 오늘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부터 한번 리뷰 좀 해주시죠. 마침 맞게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머니클래스 시간 때 이제 산일전기를 마지막으로 다뤄드렸거든요. 역시 이제 변압기 쪽에서도 특수 변압기 시장 쪽에서 이제 B2B 시장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점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 4월 달에 잠깐 동안 이제 횡보하더니 신고가 랠리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력 설비 기업들이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효성중공업의 또 목표가에 대한 상향 증권사의 레포트 거기다가 이제 대한전산의 또 호실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재료가 되면서 겹호재까지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전선이라든가 케이블 모든 방면에서 지금 뭐 LS 그룹주들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제 앞으로 변압기 시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장됐을 때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 했는데 벌써 자리를 잡더니 지금 23만 7천 원에 대한 신고가를 또 한 번에 또 갱신 그리고 또 한 번의 갱신 계속해서 저는 이제 30만 원대 돌파를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이 이제 확실하게 가야 거기서 이제 또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 간단한 전력 설비 기업들의 또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는 그 당시 머니클래스 우리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계속해서 지켜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산일전기 오늘 시작에서 특히나 또 전력과 전선 쪽이 강했는데 그 흐름에 기반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니클래스 선생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한박 웃음 지으면서 또 이 방송 보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미국과 이란 지금 실제 협상 없이 계속해서 서로 뭐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그래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여기에 맞춤형 전략들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오늘 수업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란 종전 이후에 뉴 노멀에 대비해보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칠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뉴 노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머니클래스가 또 워낙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예 이 전쟁의 시작점으로 가서 지금 핵 협상에 대해서 서로 맞부딪히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의 이 전쟁 왜 시작된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이제 전쟁이라는 게 이게 외교적인 관계성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란이랑 미국이랑 그리고 이스라엘
네, 이 세 개의 국가가 이제 발발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출발점을 이제 시작됐던 게 작년이거든요. 네. 이란의 수뇌부를 이제 좀 해체하기 위한 미국의 이제 작전이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또 네타냐후가 또 중심이 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거기서 이란의 수뇌부를 이제 물리치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전이 발발이 됐는데 우리가 걸프전 이후로 이 정도까지 지금 임팩트 있는 전쟁이 될까 싶을 정도의 지금 이란전이 지금도 벌써 이제 또 우리가 몇 개월 또 지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정밀 타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발발의 중심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정학적 헤게모니가 있죠. 네, 이란도 마찬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거기서 이제 인과 관계들이 또 있고 거기서의 또 경제적인 사항들도 마찬가지. 거기서 이제 중동 국가들 간의 그 외교적인 그런 관계성도 확실하게 이제 이란전을 점점점 키우게 된 거기에 미국의 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쥐고 있는 이란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전쟁으로 또 발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가 중동에서의 전쟁은 이제 에너지 전쟁이다라고까지 우리가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유가도 지금 거의 100불까지 WTI 기준으로 100불까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전쟁의 발발은 확실하게 이제 근본 원인은 파악을 했지만 아직까지 종전은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이 점은 또 한번 짚고 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짚어야 될 포인트들이 참 많은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가 붕괴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란 측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5월 안에 종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불안감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 전쟁에 대해서도 예상 시나리오들을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상황이 이게 전황이 이제 교착되고 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란의 미사일 제조 능력이랑 핵 능력을 이제 파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란은 핵을 가질 수 없다. 우라늄을 갖고 와라는 식의 그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체제를 고수했던 부분들이 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기들인데 확실히 이제 무기들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란이 버틸 수 있는 거는 그만큼의 또 저장된 그 무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라늄으로 또 기반이 된 핵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체제에 대한 붕괴가 나왔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금의 또 수뇌부가 또 우리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착 상태가 지금 길어지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또 이란이 15개의 또 제안을 합니다. 15개 항목을 가지고 미국과 이제 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제 우라늄 관련된 핵에 있어서는 한 채 양보도 없는 걸 또 확인을 했죠. 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란이 또다시 새로운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핵 협상은 조금 추후로 미루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자. 우리도 여기에 이제 귀가 또 열려 있다라는 식으로 또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4월 마지막 주를 또 앞두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5월 전에 이제 이 교착 상태를 또 끝내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종전에 대한 확실한 그런 또 마침표를 찍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5월 중순에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확실히 이제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우리 미국이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5월 중순 전에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미중 간의 또 정상회담과 같은 이슈가 5월 중순 전에 종전을 예상하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앞서서 우리 선생님이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관련해서 이란 측에서도 핵은 일단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고 호르무즈 해협부터 개방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반응도 살펴보니까 트럼프는 여전히 지금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란이 뭐 핵에 대해서 앞으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답변을 좀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란의 이 제안에 대해서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란의 제안은 확실하게 이제 실리적이긴 합니다. 네.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핵을 미국은 요구를 했고 핵을 일단은 좀 추후에 하자고 하는데 그 추후에 대한 그 확정된 기간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 부분들 이제 불확실한데 결국에는 11월 달에도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전까지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불투명한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핵이 없어야지 이제 끝나는 싸움이다라고 미국이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또다시 또 새로운 제안
제한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간에 대한 구차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정말 마침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란전이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고 유가도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 증시는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채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구운홍선은 넘어간 그런 또 이란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스탠스는 너무 이란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걱정이나 어떤 우려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실적 시즌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5월에 정해진 일정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대비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점점 전쟁이 장기화가 될수록 시장의 시선이 점점 실적, 이 숫자 쪽에 쏠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장이 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종전이 됐을 때 또 탄력적으로 올라갈까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종전이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양시장이 신고가를 쓴다는 거는 네.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6,700을 돌파하고 7,000선. 네, 지금 거의 코앞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0선까지는 그대로 무난하게 시간만 들이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또 관점들이 많이 또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우리가 종전이 되게 되면은 지금의 리스크를 봤을 때 우리가 내부적인 리스크가 있고 외부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지금은 외부적인 이 글로벌 기조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금리라던가 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종전이 됐을 때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게 곧바로 사라진다라는 점에서 저는 V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염두를 해두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볼 때도 전력 설비 관련주 아까 산일전기 초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확실하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삼성 SDI를 필두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버티 실적들이 지금 다 정말 완전하게 진바닥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이제는 플러스 단계로 나아가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란전이 종전되고 나서의 흐름은 일단 지금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실적이 기반된 숫자가 보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목석을 좀 가려보자라는 점이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자본 이동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완벽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역시 전쟁은 유가를 움직이게 한다는 점. 그래서 이 변동성이 결코 증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자본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확실히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우리가 22년도에 러우 전쟁을 통해서도 러시아의 가스 패권을 확인했고 역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러시아를 또 움직이기는 어려웠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자력 또는 이제 신재생 섹터로 급격하게 이제 또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섹터까지도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종전 이후에는 V자 반등, 강력한 반등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시점을 확실히 저희가 기회로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뭐 전력이나 아니면 다양한 테마들을 짚어주시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게 종전 이후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할 이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일단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에 움직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추리는데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종전이 되고 나서 흐름을 좀 우리가 포커싱을 한다라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인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혜 섹터는 우리가 종전하는데 반도체가 지금 수혜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유가 하나만으로도 반도체 공급망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역시나 종전 수혜 섹터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조선이랑 LNG도 역시나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 엔진이 정말 시작하면서 올라오게 된 그런 조선 기자재 종목들인데 에너지 안보 강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쪽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우리가 피팅 업체라든가 관련된 우리 LNG 뭐 보냉제 관련주들, 환경 장비 관련주들 모두 전부 다 지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가 또 항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조선이나 LNG 쪽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재건 쪽인 있다. 재건, 인프라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건설주들인데 네. 건설주들이 또 원전 모멘텀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서는 확실히 재건 쪽,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인프라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건설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조선 그리고 재건까지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라는 점들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너무 이 종전 이후에 여기가 잘 갈 거다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종목을 제가 이 섹터, 이제 수혜 섹터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나눠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네. 총 오늘 4종목 좀 오.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대장급들을 좀 잡고 우리가 5월달 이후를 좀 대응하자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첫 번째로 건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GS건설 좀 확인을 할게요. 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란의 이제 중동에 확실하게 거점을 확인을 했고 중동발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재건에 착수하게 되면은 확실히 속도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수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SMR 사업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건설 모멘텀, 방금 말씀드린 원자력 모멘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차트 보면서 좀 확인도 차트 보면서 지금 이제 가격 전략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GS건설을 좀 보시게 되면은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방금 또 말씀드렸던 중동발 매출이 꾸준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건 쪽으로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이 생기다 보면은 여기서 한 10%에서 20%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이 또 확인이 또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올해를 좀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 최근에 나왔던 이 상한가에 대한 자리들이 이제 우리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세워질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가 이제 쏠리게 될 때는 뭐 15% 20% 등락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한가로 기준봉을 잡는다는 거는 그만큼 확실하게 이제 또 수급적인 부분들이 시작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GS건설을 좀 주목하는 점도 이런 부분입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분기마다 신장될 게 우리가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나온 다음에 신고가에 지금 진입을 했고 최근 자리 횡보가 나오고 있는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횡보한 다음에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게 되거든요. 계단식 차트에 지금 정석을 그리면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지금 꼬리를 달면서 매물을 재편해 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우리가 너무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매물을 정리하면서 가니까 그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종목을 봤을 때는 GS건설이랑 저는 이제 따라오는 종목들 이 쌍두마차라고 보고 있는데 네. 대우건설 또 바로 또 연결해서 볼게요. 오. 최근에 지금- 엄청 급등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우건설도 보시게 되면은 대우건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건설주들을 가장 크게 이끌지 않았나 선봉장 역할을 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제 또 외국인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와 줬고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까지 4월 마지막 주로 가게 되면서 굉장히 급격한 차익 실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랠리가 이제 4월달 말까지도 펼쳐졌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GS건설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계속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정말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더 계단식의 그런 차트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형성이 되면서 가고 있거든요. 주봉으로도 확인하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 있는 종목들 신고가가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주봉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주봉상에서도 이제 꼬리 없이 갈 때가 가장 위험하죠.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크게 차익 실현하면서 간다라는 점. 그리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중동발 플랜트 수준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팀코리아로 지금 우리가 체코 두코바니 지금 원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체코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수주까지 지금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한전과의 그런 시너지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호실적에도 잘 나왔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에서 4만 원 돌파가 그 다음에 연극의 제2막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우건설은 잠정적 일단 1차적으로도 5만 원 돌파선을 바라보자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대우건설까지도 이제 4만 원 그리고 5만 원 돌파까지 기대된다라는 점들 짚어주셨고요. 대우건설 살펴보니까 이번 한 달 동안만 133%를 급등을 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 또 한 가지 좀 추천 종목이 있다면 또 하나만 더 꼽아주시죠.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미반도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미반도체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 이제 기다리셨고 그리고 기대를 하는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기관이 계속 연속적으로 4월 달부터 매수를 이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때마다 정말 타이밍마다 자사주를 매입을 하거든요. 이 금액이 벌써 몇백억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이 종목이 4월 27일자에 상한가 가까운 또 하나의 거래량이 터트리는 기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1차 시세가 나왔을 때가 이제 올해 초, 그리고 2차 시세가 나왔을 때가 2월 말, 그리고 4월 달 마지막 이제 부분에서 기준목이 나왔는데 저는 한미반도체가 지금 약간 좀 리레이팅이 되더라도 좀 고평가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또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미반도체는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TC본도 매출도 계속해서 70%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지금 앞다투어서 지금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계속 이제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미반도체의 그 다음에 하이브리딩 본더까지 우리가 거기서의 매출 그리고 점유율이 또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지금 같이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한화비전이라든가 관련된 동종 기업들 후공정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또 하나의 또 자리를 한 번 더 점핑하는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이제 기준목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연속 수급들 5월 달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37만 9,500원의 4월 달 고점 이후로 지금 한 45만 원 정도는 제가 또 보고 있으니 45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연기금의 계속적인 수급의 유입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쭉 가져가면서 한미 반도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종목 시간 관계상 빼놓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요. 하나오션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세요. 네, 제가 그다음 조선은 확실히 기자재가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 엔진이 이제 쏘아올린 공이 그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가 조선 기자재, 조선으로 모두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저는 잠정적으로 상반기까지는 하나오션을 계속 이제 좀 그때그때마다 매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확실하게 또 영업이익이 한 70% 넘게 또 잘 나오게 되었고 결국에 이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이제 하나 엔진이 기자재 역할을 한다면은 조선은 하나오션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서도 하나의 이제 필리조선소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북미 매출을 고려하더라도 하나오션은 지금 이제 10만 원대 초반에 대한 주가가 아직도 좀 싸다라는 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18만 원 정도 지금 보고 있으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 관점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오션 여전히 가격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더 자주자주 만나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면 참 좋을 텐데요. 저희가 이 머니클래스 말고도 우리 선생님이랑 만날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매주 공개 방송을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최엄원 검색하시면은 최신 공개 방송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바로 지금 최엄원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확인하신 분들은 또 네이버 밴드에 오시게 되면은 네이버 밴드 최엄원 치시면 제 얼굴이 또 바로 나오거든요. 보기 어려운 자료들, 찾기 어려운 자료들 위주로 또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네이버 밴드 그리고 유튜브 무료 방송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 미국과 이란 전쟁 왜 이렇게까지 커지게 됐는지 지속화가 되는지 그 이유들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내 증시 어떤 대비책 가지면 좋을지 그 수혜주까지 상세하게 다뤄봤으니까요. 선생님과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들도 참고 한 번씩 해주시죠. 자, 오늘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연범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만 시대는 정말 멀게 느껴지지는 않죠. 어느 정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동안 국내 증시가 오랫동안 박스피에 갇히고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모습도 보였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하게 또 다른 구조 위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보면서 현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대체 어떤 종목으로 추려봐야 될지 오늘 그래서 특별한 선생님 모셔봤는데요. 오늘은요, 빈센트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이렇게 또 매일경제TV에서 만나뵙게 되니까 또 새로운데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요. 리서치센터 채널 전략팀을 총괄하고 있고요. 국내외 시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시황을 꼼꼼하게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저희가 상세한 전략 함께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주제로 수업을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 오늘의 수업 주제 바로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네. 안보 자산입니다. 안보 자산이요? 네, 안보 자산이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으신데요. 안보라는 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자산이라는 것도 들어봤고, 근데 안보 자산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자, 그 어떤 국가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사수해야 될 자산, 핵심 기술을 우리는 안보 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안보 자산의 변화 속에서 큰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자산이 무엇인지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안보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안보 자산인지를 파악해 가면 조금 더 투자의 길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안보 자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지금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인사이트 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의 시장도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년 동안 코스피는 70% 넘게 지수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오랜 박스권을 돌파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죠. 지금 6,000선마저 훌쩍 뛰어넘은 이제 7,000선 고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 뭐 글로벌 IB 쪽에서도 8,000 그리고 그 이상까지 목표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의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올 한 해 동안의 시장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지난해 우리 코스피 지수가 75% 상승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이죠. 하지만 올해 역시도 뜨거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이제 앞단의 코스피 숫자가 6, 7, 8을 넘어서 이제는 과거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더블업, 즉 10,000포인트 시세를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염두하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동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기업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죠. 그쵸.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과 2등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돈을 벌고 있고 또한 벌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우리 지수를 크게 이끄는 가장 앵커링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흔히 주가는 밸류에이션과 EPS 즉 이익과 밸류에이션 간의 방정식이다라는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세계에서의 평가는 좀 박하거든요. 그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에서 프리미엄 요인으로 바꿀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작년에도 뜨거웠지만 올해도 작년 그 이상만큼 뜨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지금 이제 1분기는 끝났고 2분기에는 좀 예상 밴드 코스피 이 정도로는 예상하고 있다 싶은 밴드가 좀 있으실까요? 자, 우리 하나증권이 연초에요. 네. 올해 우리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를 7,900포인트로 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목표치는요. 결국 결과물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과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전망치를 제시해드린 것이 참 무색할 만큼 가파르게 우리 시장이 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은 우상향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저희 하나증권이 올해 코스피 지수의 상단을 7,9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코스피 예상 밴드는 최대 7,900까지 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 주제가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잖아요. 이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봤는데 또 최근에 이 빈센트 위원님이 낸 책에도 제목이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질문 내용들을 이 책 내용들을 바탕으로 투자자분들이 꼭 알면 좋을 내용들을 한번 추려와 봤습니다. 자, 지금 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먼저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고
국가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중요한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시장은 더 이상 기업 그리고 소비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국가의 산업 정책,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관련해서 지금 이러한 부분은 좀 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걸지 궁금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주가를, 즉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장 논리, 경제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이러한 경제적인 논리보다 또 다른 논리가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이란 전쟁이 터졌는데요. 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동맹은 어땠을까요? 이념, 조약, 주둔군수 등등에 의해서 동맹의 개념이 확실했다면 앞으로 펼쳐지는 동맹은요. 서로 이념이 다르더라도 아니면 서로 다른 위치가 다르더라도 나에게 지금 적시에 필요할 수 있는 물자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지금 또 다른 물자를 제공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런 제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아무래도 동맹의 또 다른 잣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요. 이념이 같아야 동맹이었다면 지금은 이념을 차치하더라도 제조 능력이 있으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DP에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 세계 한 27%의 제조업을 갖고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에는 한국은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다라는 시각에서 이제는 벗어나 한국이 동맹의 새로운 잣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시장 논리보다도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국가, 그 산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안보자산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이 정의한 이 안보자산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이 성장주나 가치주와 구별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차별점은 뭐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안보자산이 그래서 뭘까요? 제가 글로벌 한 120년 역사 동안에 네. 리서치를 해보니까 패권국이요. 어떻게 패권국이 됐냐라고 알아봤더니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오, 뭐죠? 그게 뭐냐면 안보자산입니다. 시대마다 안보자산은 좀 달랐었는데요. 과거에는 소금, 그 다음에 철, 석탄, 석유, 현재 반도체까지 반드시 그 자산을 갖고 있으면 또한 그 유통망을 내가 내재화시켰다면 패권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과거의 경험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안보자산은 반도체인 것이죠. 따라서 패권이 반도체를 가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에 결부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 반도체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국가와 그 산업이 자연스럽게 패권에 버금가는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왜 금융시장 논리에서 계속 패권을 얘기하냐면 패권이 있는 곳에 네. 자금이 있고 그곳에 기회가 있고 그곳에 수익률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패권, 즉 안보자산을 갖고 있는 그 기업, 그 산업이 결국에는 돈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 패권국이 지금 가장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곳이 바로 그 산업이 반도체인 건데 반도체가 지금 과거의 경기 사이클 산업에서 이제 21세기인 지금에는 이 안보 자산의 핵심, 안보 자산의 이 코어로 재정이 된 이유가 뭘지 궁금하거든요. 반도체가 왜 가장 핵심적인 안보 자산일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투자자의 매수 타이밍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매수의 관점,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떨지도 지금 구간에서도 메리트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 반도체는요. 네. 21세기 쌀이라고도 불리죠. 더구나 우리 주변을 보면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맞아요. 스마트폰, 서버, 최근에 데이터 센터까지 반도체는 거진 필수품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 반도체 업종 주가가 많이 올랐죠. 따라서 언제 들어가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인데 맞아요. 그것이 흔히 요즘에 포모라고도 나타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하는 주가, 즉 가격만 보면요. 늘 주식은 비쌉니다. 네, 싼 적이 없죠. 그래서 본질적인 가치, 즉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초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내년의 영업이익, 2028년도의 영업이익이 두세 배 그 이상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질적인 가치,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즉 장기적인 시기에서 투자를 본다면 밀리면 사자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여러 가지 핵심적인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패권국의 이 전략
전략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키다리 전략 그리고 그림자 전략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키다리 전략은 그러니까 내 편을 만들어서 더 질서를 나의 질서를 더 오래 유지하는 전략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림자 전략은 경쟁자를 막는 이 경쟁자 경쟁 국가의 성장 경로를 차단하는 전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패권국이 질서를 지금 설계한다 이게 어떤 내용일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기은 아나운서가 매우 정리를 잘 해주셨죠. 네. 자, 키다리 전략과 그림자 전략이 있습니다. 제목이 왜 이렇게 유치하냐면 제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키다리 아저씨 무한 서포트이죠. 달리 말하면 금융시장의 언어로 얘기해 볼까요? 공급망 내재화입니다. 그림자 전략은 공급망 배제인 것이죠. 키다리 전략의 전형적인 요인은요. 과거 미국과 사우디의 밀약처럼 페트로달러, 즉 미국과 사우디 아람코 간의 밀약이 이 그림자 전략이 아닌 키다리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버전을 보면 엔비디아의 공급망 체인,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러한 키다리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림자 전략은요. 아무래도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키다리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권국이 그 안보 자산을 제1의 자산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가지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유동성과 많은 혜택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오늘날의 시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자 전략으로 전락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현재 위치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각종 규제와 제약이 그 산업의 발목을 묶을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현재 미국의 반도체의 안보 자산 속에서 키다리 전략의 제1순위로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요, 과거 역사는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키다리도 영원한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게요. 최근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예년만 못하죠. 그런 이유는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사우디를 동반자 파트너로 여겼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갖지 않았던 아니면 경제적인 논리로 잠시 가지려는 것을 미뤘던 석유를 사우디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시엘혁명 이후에 미국이 석유를 갖게 됐죠. 실제로 EIA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제1의 산유국은 이미 미국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언젠가는 미국이 리쇼어링의 결과물로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영원한 키다리도 영원한 그림자도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게는 우리 산업에게는 어찌 보면 골든타임이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계속해서 현재 키다리 전략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발짝 뒤에서 방관하면 영원히 갈 거야 라는 흐름보다는 계속해서 이 주도 산업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미국 패권국의 전략이 어떤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자 교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선 이 국가가 한국 그리고 대만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불가피한 위기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 키다리 전략 그리고 그림자 전략 이 두 전략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발 공급망 체인 속에서 밸류 체인 속에서 우리 한국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죠. 실제로 옛날에는 차이메리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윈윈 전략이시죠. 그런데 중국을 제약하면서 반대 수요로 한국이 상당 부분 메리트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반도체를 위시한 앞으로 넥스트 안보 자산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우주, 로봇, 양자, 많은 분야의 범용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거기 중심에 한국 기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AI와 로봇 이쪽은 생산 과정을 재편해서 어떤 생산의 효율을 높여주는 쪽이죠. 생산성 패권의 핵심이라고 책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K방산 그리고 조선 또 우주까지 이쪽은 동맹 패권이다. 이 둘이 좀 어떻게 연결돼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해당 내용은 좀 쉽게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요. 제조 산업입니다. 네. 그 중심에는 제조업의 기술이 있다는 것이고 한국은요, 글쎄요, 우리 산업적인 구조, 과거의 한국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바라봤을 때는 A부터 Z까지 모든 제조업을 갖고 있지만 딱히 글로벌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산업이 별로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는요, 어찌 보면 A부터 Z까지, 볼트 너트부터 최첨단 기술까지 모두 제조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라는 측면에서
제조 능력이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달러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글로벌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죠.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 기준으로는 70% 이상까지 달했지만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대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달러보다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을 지금 빈센트 연구위원님은 달러가 무너지고 있는 신호는 아니고 지금 달러를 둘러싼 신뢰 구조가 재조정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안보 자산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있는데요. 저는 안보 자산 쪽으로 접근했는데 지금의 지금의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었던 역사적 사례는 페트로 달러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석유를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였던 것이죠. 네. 세상이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자본 속에서 코인으로 받을 것이다, 위안화로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만큼 대안 없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달러에 대한 이 크레딧, 위상은 이전에보다는 확실히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의 안보 자산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페트롤이었다면 이제는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미컨덕터 달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를 달러로 결제하는 그 시대에 그 패권이 이어진다면 달러는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기축통화와 달러의 모든 것을 얘기할 때 대안 없는 비판, 즉 흔들릴 수 있으나 그래도 또 다른 대안이 없다면 다시 한번 달러는 강해지기도 했었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석유에서 이제는 반도체로 바뀌는 그 큰 중심 속에 여전히 달러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페트로달러에서 세미컨덕터 달러로, 그러니까 이 오일 쪽에서 기름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달러의 흐름을 또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연장선 상에서 지금 등장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이 기존의 금융 자산들, 금이나 달러 같은 부분들에는 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미국 국채 수요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즉 이러한 내재 가치가 없는 코인을 어느 정도 담보 가치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해 준다. 그런데 그 담보 가치가요, 달러하고 미국 국채입니다. 물론 90일 이하 단기채이긴 하지만요.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미국 단기채 수요의 확대,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자,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미국 금리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선순환 과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까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스테이블 코인 산업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제재에 관한 정책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밀어주는 정책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 쪽의 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작년 7월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법, 일명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데요. 네. 통과된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수면 위로 제도권에 편입됐죠. 미국은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서 또 다른 법안이 계류 중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요.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발행과 유통과 결제가 있습니다. 물론 보안도 있지만요. 미국은 발행에 특화돼 있고요. 따라서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거래소 쪽에서 시세가, 특히 주식시장 쪽에서 움직임이 있고요. 한국은요, 아쉽게도 발행보다는 결제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결제 쪽에서의 종목들 시세가 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달러에 대한 흐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희가 사실 이 최근 시작을 돌이켜보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가고 있죠. 5,000피 달성 그리고 6,000피까지 이제 저희가 또 목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리아 프리미엄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단언하시는 근거가 좀 궁금해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이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어떤 이 발목이 잡혀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실적이라는 또 말씀해주신 탄탄한 숫자가 뒷받침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정말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던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지금 국내 증시 상승을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근거들이 있을까요? 일단 주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과 이익, 즉 EPS, PER과 EPS의 방정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팩터가 종반적으로 움직여야지
우리는 중장기적인 추세를 갖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우리 지수가 한번 크게 올랐었고요. 2005년도에는 당시 건국 이래 최대 IT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서버 수요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밸류에이션과 이익이 동반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두 가지 쌍두마차의 바퀴가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계자산의 79%가 부동산입니다. 동산은 그중에서도 주식은 5% 남짓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곳이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쏠림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자산, 즉 부동산에서 자금이 일단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물론 과거에도요. 부동산에서 나왔던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르죠. 부동산에 자금이 나온다면 이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물론 부동산으로 회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100% 회귀했다면 이제는 일부분은 우리 주식시장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미 상법을 3번이나 고치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장기적인 투자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최근의 시세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기업들이 괄목할 만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측면 따라서 아직 한국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넘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자금이 일부분이라도 우리 주식시장에 온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데이터 하나를 볼까요? 우리 고객 예탁금이요. 110조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에는 이미 돈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또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뜻깊었던 게 대형주들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지금의 이 종목들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지금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핵심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고 지금 주요한 상승 촉매제는 뭐일지를 쭉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재무제표보다도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기업들을 분석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맞춰보고 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좀 선생님만의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자, 먼저 이런 얘기 드리죠. 재무제표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의 얼굴이자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큰 판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명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의 시프트인 것이죠. 이 헤게모니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저는 기업에서 국가로 넘어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최근에 유동성 장세죠.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의 유동성은 과연 누가 살포했을까요? 결국 중앙은행과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의 주인이 국가 단위로 넘어왔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틀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전과 달리 이제는 안보자산이라는 개념에서 많은 것들이 재평가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또 다른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제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 시계를 좀 더 넓게 본다면 이 큰 판 속에서 흐름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주도주를 사라, 여주 사라는 말씀드리는데 각 산업에서 대장주이자 주도주를 집중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재무제표 당연히 실적도 중요하고 그것이 기본이 돼야 할 테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해주고 계시죠. 저는 지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올해 연말 코스피 상단 목표치를 7,900 정도로 잡고 계신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이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닥 지금 제약바이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2차 전지 로봇도 같이 이제 가줘야 할 텐데 코스닥 쪽은 좀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종목도 대형주들, 코스피 상장된 종목들 위주로 말씀해 주셔서 좀 궁금하네요. 뭐 코스닥 답답하죠. 네. 우리 흔히 통계적인 얘기를 들을까요? 평균 회귀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결국 발산하는 것보다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5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은 한 2.5배 정도 되는데요. 즉 이전의 평균에 비해서 코스피만 유독 2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키 맞추기 흐름에서 보면 코스닥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가는요. 기업 어닝에 대한 프락시, 즉
기업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대리 변수입니다. 우리 코스닥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 돈을 버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다는 거. 또한 올해 들어서 일부 제약사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이 시가총액 1등 기업들이 우리에게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즉 크레딧에 대한 훼손도 분명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냐?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오. 자, 코스닥은요, 정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흔히 승급제도라고 그래서 1부, 2부 제도로 조만간 그 부분에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코스닥에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기업 하나하나 다 우리의 피와 살과 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지만 코스닥의 퇴출 제도라는 게 정화작용 지금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 기존의 코스닥이 갖고 있었던 한계점들을 조금씩은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딜 수는 있지만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코스닥도 상대적인 정책적인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빈센 너는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라는 말씀 주시면 저는 여주사 여전히 코스피에 대한 비교 우위가 있지만 코스닥도 상대 강도 측면 아니면 정책적 드라이브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투자 시기를 좀 오래 갖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코스닥 쪽에 대한 선생님의 인사이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한 걱정보다도 지금 이러한 가격보다도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판단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핵심적인 근거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보 자산의 키워드도 저희가 꼼꼼하게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빈센트 선생님의 책 여전히 주도주를 살아에서 또 많은 인사이트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탄탄한 수업 그리고 전략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